지난 시간에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에서 기억할 거는 평행판 축전기가 있으면은 Q는 CV라는 거고, 그래서 양쪽에 여기 플러스 Q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Q가 들어가면은 그 저장된 전하의 양은 둘 사이에 potential difference V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는 우리가 capacitance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적이 A이고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 평행판이 있으면은 C는 epsilon 제로 D분의 A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epsilon 제로 곱하기 거리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가 저장된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를 처음에 우선 0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되도록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할 때 해주는 일의 양을 다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걸 다 더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알면은 중간 과정, 어떤 과정에서 Q와 마이너스 Q가 있다면은, 이 사이에 전위차는 델타 V는 C분의 Q가 될 테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델타 Q를 여기로 옮겨가면은, 이때 하는 일의 양은 dW라는 것은 dQ라는 차지를 델타 V만큼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전기 포텐셜이라는 것이 이게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전하로 나눈 값이었죠. 그게 단위도 줄포 쿨롱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줄포 쿨롱에다가 쿨롱을 곱하면은 줄이니까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 이게 요것이 요 스텝에서 해주는 일의 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더하면 된다 그러죠. 이걸 일단 델타로 씁시다. 델타 W라는 것은 시그마 델타 Q 델타 V인데, 이거는 결국 델타 Q에다가 델타 V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Q와 마이너스 Q가 있었으니까 C분의 Q가 되죠. 다음에 여기서 이제 Q를 제로에서 Q까지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거를 적분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로에서 Q까지 C분의 Q dQ가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다 더한 거나 중간에 어느 중간 스텝을 딱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양이 나오니까 그거를 다 더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적분기호로 이렇게 쓰죠. 그럼 이걸 쓰면은 이거는 2C분의 1 Q제곱이 나오죠. 답이 그냥 적분 나오죠. 이렇게 적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 최종적으로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저장이 되면은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W는 2C분의 Q제곱 또는 2분의 1 C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갔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럼 여기에 전기장이 있을 텐데, 이걸 전기장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장으로 나타내 보니까 2분의 1 epsilon 제로 전기장의 제곱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평행판 축전기 사이의 부피였어요. 우리가 저걸 썼을 때는 이제 A 곱하기 D가 나왔었죠. 이건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부피가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 그러죠. 따라서 전기장 E가 있으면은 공간에, 그러면은 그 공간에는 에너지 밀도가 있는데, 그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epsilon 제로 E 제곱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있으면은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는 다 진공에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중간에 물질을 하나 더 집어넣어 봅시다.
이제 이거를 U 전체 또는 dielectric material 그러죠. 영어로 U 전체라고 그러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일단 U 전체를 넣지 않고 여기다 플러스 Q를 주고 마이너스 Q를 줬다면은 처음에 여기 전압차가 델타 V가 나오겠죠. 자, 근데 U 전체를 넣으면은 델타 V 프라임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더 줄어든다 그랬죠. 그 줄어드는 팩터는 델타 V 프라임은 카파분의 델타 V만큼 줄어든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압을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U 전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둘 사이에 전위차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이 카파만큼 줄어듭니다. 카파배만큼. 자, 이 말은 결국에는 Q라는 것은 여기서 전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전화를 한번 처음에 전화를 양쪽에 주고 나서 선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선을 끊고 나서 그 다음에 U 전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전압 차이를 측정하는 전압계를 집어넣을 텐데, 전압계는 원리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류가 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계는 전하를 이동시키지 않고 전압을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하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은 Q라는 것은 처음에 델타 V로 봤을 때 C 델타 V가 이런 식으로 쓰겠죠. 우리가 처음에 커패시턴스 C를 써가지고 쓸 텐데, 이거는 결국에는 C 프라임 델타 V 프라임으로 U 전체를 집어넣으면은 이 C 프라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근데 관계식이 델타 V 프라임이 델타 V보다 더 작게, 더 줄어드니까 여기서 카파는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은데, 자, 이 말은 이건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게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C 프라임은 카파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행판 축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C를 커패시턴스를 계산한 다음에 중간에다 U 전체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축전 용량 커패시턴스 C가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봤던 것이 예를 들어서 평행판 축전기 2장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면적 A짜리, 그 다음에 간격 D짜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C를 구하니까 엡실론 제로, 그 다음에 길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개로 길이를 만드는 방법은 A를 D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개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 중간에다 내가 U 전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U 전체를 이만큼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C 프라임은 카파가 붙어서 엡실론 제로 A 나누기 D만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카파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더 커지고, 카파가 1인 경우가 이게 진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카파는 1이라는 경우였죠. 진공일 때는 카파가 1이고, 공기만 해도 카파가 1이 아닙니다. 1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무시하는 정도죠, 그게.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물질을 집어넣으니까 안에서 포텐셜, 전위차가 줄어드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플러스 Q를 주고 마이너스 Q를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했지만은 여기에 플러스가 쫙 모이게 되겠죠. 이 표면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모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생기면은 이 사이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물질을 집어넣는데, 물질을 이만큼을 집어넣었어요. 자, 물질을 집어넣는데, 그 물질의 분자를 좀 봅시다. 분자 중에서, 분자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째로 이제 폴라 몰큘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극성 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물 같은 거, 물. 여기 오xygen이 있고, 여기 H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적으로도 이게 전기 쌍극자가 돼요. 자, 근데 이제 폴라 몰큘이 아니라 보통 몰큘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거는 자체적으로도 그냥 벌써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물질에는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있으면 중간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전자 마이너스가. 그래서 처음으로 그냥 보면 이런 쌍극자 모멘트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여기다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전기장을 걸어줍시다. 전기장 안에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전기장 안에 집어넣으면은 플러스는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려 그러고 마이너스는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러스가 여기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모양이 약간 찌그러지죠.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모이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전기장을 가하면서 전기장을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이제 전기 쌍극자가 유도되죠. 영어로는 이제 induced dipole moment라 그러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거는 물 같은 경우는 전기장을 걸어줄 필요가 없어요. 물 분자 하나만 딱 떼놓고 놓으면은 그 자체가 벌써 전기 쌍극자입니다. 분자 자체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자들은 모양을 처음에는 전기장을 걸어주기 전에는 이렇게 완전 대칭을 이루고 있다가 전기장을 딱 걸어주고 나면은 전기장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때는 이 전자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전기 쌍극자가 유도된다고 그러죠. induced dipole moment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자를 가진 물질이 있으면은 다이렉트릭인 이런 물질인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분자가 하나 있었다고 합시다. 분자가 하나가. 원래는 플러스가 있었고 여기에 다시 빨간색으로 그리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균일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 녀석을 그러니까 밖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이 안에 평행판 축전기 안에. 그런데 평행판 축전기의 두 공간 사이에는 전기장이 존재하죠. 그럼 전기장이 존재하면은 결국엔 이 전기장 때문에 플러스는 이쪽으로 좀 몰리고 마이너스는 저쪽으로 몰려가지고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가 여기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마이너스는 여기 생깁니다. 멀리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전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론 이거는 내가 다시 빼면은, 밖으로 다시 빼내면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없어집니다. 빼내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죠. 원래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 결합이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다가 전기장을 밖에서 전기장이 들어오니까 이 녀석들이 한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와서 몰렸다가 이 녀석을 다시 밖으로 빼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쌍극자 모멘트 없어지는 거죠. 자, 분자들이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모든 분자들이 이렇게 되려고 그래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분자들은 움직이진 않죠. 이건 이제 되게 고체니까 고체를 집어넣었을 때 분자들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분자들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두 장에 한 장에 플러스 짤이 붙어 있는 어떤 물질을 하나 생각합시다. 물질을 하나 플러스로 가득 차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바로 그 안에 겹쳐져 있는 걸로 내가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걸 또 한번 생각하죠. 이렇게.
자, 이게 처음에 집어넣기 전의 모양입니다. 자, 근데 내가 딱 이걸 딱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빨간색은 위로 몰리고 플러스 노란색은 아래쪽으로 몰리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은 약간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노란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플러스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밑으로 내려오고 빨간색은 위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니까. 약간 이렇게 어긋나 버려요. 자, 그러고 나면은 결국 요 윗부분에는 R자로 마이너스가 약간 남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는 R자로 플러스가 약간 남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중간 부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중성이에요. 전하가 없다고 봐도 되는데, 여기서 요 면에 닿는 윗부분에는 마이너스가 R자로 약간 생겨나고, 이 아래쪽에는 플러스가 약간 생겨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다 상쇄되고, 결국 남는 거는 여기 윗줄에 색깔을 좀 다른 걸 씁시다. 요 제일 윗줄에 바로 윗줄에 마이너스가 약간 남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플러스가 약간 남습니다. 이 안에는 R자 전하가 그냥 0이 되어버리고, 다 그냥 평균적으로 되어져 버리니까. 자, 그럼 이 그림을 조금 다시 그려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플러스가 쫙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Q를 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쫙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가 쫙 있죠. 여기 마이너스 Q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머티리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일 끝부분에 여기서 약간 마이너스가 생겨나죠. 제일 끝부분에 약간 플러스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끝부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표면이에요. 완전히 여기 요 머티리얼의 면에 생겨나니까 결국 이 면의 토탈 차지를 보면은, 넷 차지를 보면은, R자 차지를 보면은, 차지는 Q에다가 마이너스 Q가 되겠죠. 마이너스들 때문에 깎아 먹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넷 차지가 마이너스 Q에다가 플러스 Q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차지 양보다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의 차지 전하의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요 안에서 이 분자들의 전하들이 약간 어긋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조금 더 주고 여기 플러스를 조금 더 주니까. 자, 그러면은 차지가 Q-Q고 마이너스 Q 플러스 Q가 되면은 차지된 시그마 프라임은 A분의 Q-Q가 될 테고, 여기 시그마 프라임은 마이너스 Q-Q의 A가 됩니다. 자, 이러한 면 전하 밀도에서 전기장 E'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epsilon 제로 A분의 Q-Q가 되죠. epsilon 제로분의 시그마니까. 자, 원래 이게 없었을 때는, 이 머티리얼이 없었을 때의 전기장의 크기는 epsilon 제로 A분의 Q였습니다. 그런데 이 머티리얼을 내가 집어넣으면서 이쪽에 마이너스 약간 생기고 플러스 생겨가지고 유도된 전하 때문에 전하가 줄어들면서 전기장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자, 전기장 크기가 줄어들면은 전압 차이는, 여기서 전압 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에다가 D를 곱하면 되죠. 전기장을 따라서 쭉 적분을 하면 되니까, D를 곱하면 되니까, 사실은 이게 epsilon 제로 A분의 QD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거를 이제 C라고 읽어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델타 V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epsilon 제로 A분의 Q 마이너스 스몰 q에다가 이게
D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V 프라임은 델타 V보다는 작게 나옵니다. 줄어듭니다. 유전체가 들어가면. 자, 얼마나 줄어드느냐? 카파만큼 줄어든다 그랬어요. 이제 카파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델타 V 프라임은 카파, 여기 카파가 붙어서, 카파분의 1. 카파분의 델타 V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걸 다 모아봅시다. 결국에는 엡실론 제로 A Q 마이너스 스몰 Q D 이게 이제 델타 V 프라임 가져왔죠. 라는 것은 카파분의 1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 A 분의 Q D가 되는 거죠. 이게 델타 V를 가져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고, 그죠? 결국에는 Q 마이너스 Q라는 것은 카파분의 Q가 되고, 우리가 결국엔 저 머티리얼 때문에 생기는 유도된 전하의 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스몰 q라는 것은 q 마이너스 카파분의 q 또는 1 마이너스 카파분의 1 q. 이거를 이제 대개 이렇게도 많이 쓰죠. 카파 마이너스 1 오버 카파의 q라고도 많이 씁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카파를 모르면 스몰 q를 계산 못 합니다. 또 물론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자 세계로 들어가지고 스몰 q를 계산할 줄 알면은 그 물질의 카파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저기 대학원생들이나 뭐 가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저 이 카파라는 그 전기장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 또는 커패시턴스 C'이 카파만큼 커지는 이 원인이 결국에는 저기 머티리얼,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유전체 속에서 아주 작은 양의 스몰 q라는 전하가 유도되면서 아래 위쪽으로, 그러면서 이거를 깔아먹기 때문에, 여기를 깎아먹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보는 방법이 이거 이렇게 봐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저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저 중첩 원리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뭐 이야기는 다 똑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결국 이만한 크기의 전기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티리얼만 보면은, 전기장에 들어가 있는 머티리얼만 봅시다. 전기장의 머티리얼만 보면은 이만한 머티리얼에 여기에 플러스 Q, 여기 마이너스 Q,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생겨나와 있다는 거죠. 요 끝에, 양쪽 면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쫙 몰려 있고, 여기 마이너스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하나 자체로 이게 면 전하 분포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전기장은 거꾸로 방향입니다. 이 유도된 전기장의 크기는, 이거는 다시 엡실론 제로 A분의 스몰 q가 되는데 방향은 반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장의 크기는 이 전기장과 이 전기장을 벡터 합을 해주면 되죠. 벡터 합을 하면서 해주면 되는데, 결국엔 방향이 반대니까 엡실론 제로 A분의 Q라는 원래 이 금속판, 도체판에 있는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에서 엡실론 제로 A분의 Q. 이거는 안에 유전체 안에서 유도된 전하 때문에 만들어진 전기장입니다.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A분의 1, Q 마이너스 Q가 됩니다. 뭐 이렇게 계산해도 저렇게 계산해도 돼요. 자, 만약 혹시 이걸 가우스 법칙을 쓰고 싶다. 여기다 가우스 법칙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머티리얼을 집어넣읍시다. 다시. 여기다 내가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좀 이렇게 깔리고,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좀 깔리죠. 자, 원리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면과 이 면은 붙어 있습니다. 두 개는 그냥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내가 가우스 면을 정말 잘 잡아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잡는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가우스 면을 잡을 때 내가 이렇게 잡게 되겠죠. 하나는 도체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유전체 안에 들어가 있고. 자, 그럼 여기서 플럭스가 E'이 될 텐데, E'에다가 델타 A라는 거 곱한 플럭스죠. 이거 값은 엡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이 안에 들어가는 토탈 차지 양인데, 이거는 이것과 이거를 더해줘야 됩니다. 두 개를 다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A분의 Q-Q라는 전하 밀도에다가 델타 A를 곱한 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우스 법칙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는 이 두 면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전하를 플러스 전하가 좀 깎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구하면 됩니다. 여기 구할 때는 반대로 구하면 되죠. 플러스 전하가 주고 있는데 이 바로 밑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깎아 먹는다고 생각. 이 안에는 전하 밀도가 0입니다. 이 안에는 이쪽에는 로우가 0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봤듯이 뭐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빨간 셀로판지하고 초록 셀로판지 두 장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겹쳐 놓으면은 이제 겹친 색깔이 나오죠. 그런데 전기장에 집어넣으면 이게 약간 어긋나는 게 되는 거죠. 한쪽은 하나는 이쪽으로 좀 당기고 하나는 저쪽으로 당기고 그럼 요 끝에 빨간색이 좀 남고 요 밑에는 초록색이 좀 남고 이쪽엔 다 섞인 값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유전체에서 카파가 나오는 원리가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유도된 물질 안에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유도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카파의 크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만큼 많이 찢어지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강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전기장을 걸어줘도 멀리 안 떨어질 테고 그러면 카파가 작고 왜냐면 그러면 여기 전하가 작아지니까 그다음에 어떤 물질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확 떨어지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카파가 커지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그래서 카파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1학년 때는 카파 값은 주어질 거예요. 뭐 카파가 얼마인 물질을 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적으로 카파를 계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유도된 전하는 여기서 전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귀찮으면은 카파 없이 커패시턴스 계산해 가지고 그냥 카파만 곱해주면 됩니다. 몇 배 되는 걸로. 그냥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요. 진공이 1이고 1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곱해줘가지고 몇 배 더 키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정전기학이라는 거에 모든 겁니다.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일렉트로스태틱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가 서 있는 거에 대한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서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서 있을 때 어떤 힘을 만들어내고, 서 있을 때 전하가 정지해 있을 때 어떤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전기가 어떻게 저장되고, 전위차가 어떻게 주어지고, 이걸 다 했는데,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그러면 이제 전하가 서 있는 걸 했으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전하를 하면 되죠. 이게 이제 moving charge가 됩니다. 여기 이제 Q가 있어요. 플러스 Q가 이렇게 어떤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또 플러스, 이걸 이제 Q라고 하지 말고 E라고 합시다. 또 움직입니다. 또 움직입니다. 또 움직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죠. 그 전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전류라는 걸 정의를 하려면은 또 이제 1학기 때 유체의 개념을 좀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플럭스를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저 전기장에서 배웠던 플럭스를 생각을 해도 되는데, 자, 전류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류라는 것은 어떤 기준면을 중심으로 기준면을 잡은 후 면을 잡아서 그 기준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하량, 전하량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른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은, 물이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 물이 내려갑니다. 물 분자를 보면은, 물 분자에 여기 아까 종이처럼 O가 있고, 여기 H가 있고, 여기 H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려가죠. 그래서 내가 기준면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기준면을 잡으면은 이 기준면을 무수히 많은 전하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소도 지나고 산소도 지나고 계속 통과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녀석들은 결국에는 플러스가 하고 마이너스가 이거는 중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하는 R자 전하량은 0이 됩니다. 전하량은 0이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은 전류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을 때는 그냥 전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기준면을 통과하는 R자 전하량이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구리 도선을 생각합시다. 구리 도선을 보면은, 구리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은, 이 말은 내가 여기 기준면을 이렇게 잡으면은, 도선이니까 기준면을 이렇게 동그랗게 되겠죠? 그럼 이 기준면을 지나가는 R자 전하량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플러스 Q가 계속 1초에 플러스 Q만큼 계속 저 기준면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흐른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 전류는 없는 겁니다. 내 기준면을 이쪽으로 잡아버리면은 바로 옆으로 그러면은 사실 저 기준면을 통과하는 전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하는 계속 흐르고 있지만 결국에 통과하는 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구리도선의 전류는 그래서 기준면을 통과하는 R자 전하량 나누기 시간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라는 것은 그래서 I라는 것은 Q, 델타 Q 나누기 델타 T가 됩니다. 어떤 시간 델타 T초 동안 얼마만한 R자 전하량이 나의 기준면을 통과했느냐 그걸 가지고 전류를 측정합니다. 전류의 단위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쿨롱 퍼 초가 돼요. 초당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 맨날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암페어라고 부르죠. 또는 A라고 씁니다. 1암페어.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1암페어라는 말은 1초 동안에 1쿨롱이 통과하는 전류를 1암페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양이에요. 그러니까 1쿨롱이라는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1암페어는 무지무지 큰 양입니다. 사실은.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잠깐 참고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우리 1학기 때 물 배울 때, 유체 배울 때 몇 가지 쭉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스테디 커런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각 지점의 유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스테디 커런트를 쓸 수 있습니다. 스테디 일렉트릭 커런트란 말로. 이건 각 지점의 전류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번 시간에는 이걸 가정합시다. 스테디 커런트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전류가 바뀌는 것도 우리가 조금 할 텐데, 적어도 일단 우선 우리가 전류의 크기는 모든 점에서 바뀌지 일정하게 흐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유치해서 뭘 했었냐 하면은 연속성이라는 걸 했어요. 연속성이 뭐냐 하면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물의 양이나 여기를 지나가는 물의 양이나 같아야 됩니다. 시간당.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1리터가 이 점을 지났으면은 여기도 1리터를 지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쪽 파이프 안에 물이 쌓이거나 물이 차이거나 아니면 물이 빠져나가죠. 없어져 버리죠. 여기 물이 다 가득 차 있으려면은 여기 1리터가 들어가면은 여기 1리터가 나가줘야 돼요. 정확하게 1리터가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연속성이죠. 자,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각 지점의 전류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류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구리 도선을 이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두 갈래로 나눴다고 합시다. 두 갈래로 나눠서 다시 합시죠.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그럼 여기에 내가 I1이 I0가 흐르고 있다고 합시다. 원래 I0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I1이 흘러가고 여기 I2가 흘러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다시 이제 I3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기서 마찬가지로 저기 연속성과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를 기준점을 잡고 여기를 기준점을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시간당 단위 시간당 전하량이 I0라는 거죠. 거의 I0 곱하기 1초. 이게 이제 전하의 양입니다. 이만한 양이 1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만한 양이 1로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도 I3 곱하기 1초 하면 이거 두 개 같아야 돼요. 따라서 I0는 I3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I0가 들어가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만한 전하량이 들어갔으면은 여기하고 여기로 전하량이 나눠 지나가는데 결국에는 이 섹션에는 전하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이건 파이프가 터지진 않지만은 전하가 쌓인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전하가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럼 전기장이 또 만들어지고 전체 시스템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기 알짜 전하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I1 곱하기 1초, 그 다음에 I2 곱하기 1초를 더한 것은,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이거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I1 플러스 I2가 됩니다. 그 전류가 갈리면은, 원래 전류가 갈린 서로 갈라지는데 합이 맞아야 되죠.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이거와 같아져야 되고, 다음에 합류되면은 두 개를 더한 것이 다시 I3로 합류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회로가 있으면은, 회로라는 것이 이제, 서킷 그러면은 닫혀진 거를, 그러니까 클로즈 서킷이 있으면은, 닫힌 회로가 있으면은, 여기를 흐르는 전류의 양은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서 I가 흐르고 있으면 모든 회로를 따라서 전류 I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자, 이제 전류를 알고 있으면은, 그럼 결국에는 흘러간 전하량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시간을 곱하면 되죠. 조금 전에 했듯이. 그래서 전류를 알고 있으면 델타 T를 곱하면은 이거는 델타 Q가 됩니다. 통과한 전하량이 됩니다. 이걸 또 물론 뭐 적분을 써가지고 Q라는 것은 인티그럴 IDT로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전류가 바뀌고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되고 전류가 안 바뀌고 있으면 Q는 I 곱하기 T를 하면 되죠. 그냥 전류가 일정한 전류라면은 전류에다가 토탈 시간을 곱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구리도선을 하나 갖다 온다고 해서 전류가 흐르진 않겠죠.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뭔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위차입니다. 또는 이거를 이제 기전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뜻이죠. 이제 영어로는 electromotive force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리 전선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는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죠. 여러분들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그냥 가만히 구리선 하나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하들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전하들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전하를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또 말하면은 여기 파이프 물 호스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이 흐르진 않죠. 그 물을 흐르게 하려면 펌프로 물을 밀어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은 전하를 밀어내줘야 됩니다. 그게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다가 여기다가 전하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기전력이라 그러고, 우리는 대부분은 이제 전지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전지를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전지를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그러면은 이때 전류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전류가 흐르는데, 모든 물질마다 전류가 똑같이 흐르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전지에다 내가 이 물질을 연결했을 때 전류의 양이 모든 물질마다 같은 건 아니고, 전류의 양하고 전압, 여기 기전력에 걸어주는 이 전압하고는 비례 관계는 있는데, 그 비례 상수를 I를 R분의 V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ohm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R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클수록 같은 기전력에, 같은 전압에 대해서도 전류는 더 작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제 0으로 보낼 수 있으면은, 혹시 R을 0으로 보낼 수 있으면은, V가 0이라도 I가 0이 아닐 수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V는 IR이 되니까 이게 0이면은 전류가 흐르는데도 0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펌프가 필요 없다는 거죠. 펌프가 필요 없이 어떻게 저항이 0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 루프를 만들어 놓으면은 전류가 저절로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그냥 이렇게 초전도체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밀어줘야 됩니다. 전기로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주고 나면은 결국에는 전류가 쭉 계속 흐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끊어버리죠. 잘라버리죠. 그러고 나면은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진 전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그거는 펌프질을 안 하고도 계속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초전도체가 비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로는 초전도체를 만들면은 액체 헬륨 온도, 그러니까 4K까지 내려가야 되죠. 4K까지 내려가려면은 그 전선 하나에다가 전류 흘리려고 여기다가 엄청난 냉장고에다가 그걸 다 갖다 붙여야 돼요. 여기 비용이 사실 꽤 많이 들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 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항이 0이 되는 것을 R이 0이 되는 게 이제 초전도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저항을 좀 이야기를 하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전류를 이야기했었죠? 전류. 자, 전류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류 밀도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류 밀도라는 것을. 사실 어떻게 물리학에서는 전류 밀도가 조금 더 기본적인 양이에요. 전류보다. 전류 밀도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에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류 밀도라는 것은 어떤 밀도니까 또 이제 뭔가 나와야 되죠. 부피가 나오든지 면적이 나오든지 길이가 나오든지. 그래서 단위 면적을 생각합니다. 단위 면적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R자 전하량을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뭐에 생각하냐면 단위 시간당
그래서 단위 시간당, 주어진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알짜 전하량을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J라고 쓰고, J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은 차지 Q 나누기 면적 나누기 시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류 밀도입니다. 자, 전류 밀도를 그러면은 이거를 전류로 바꾸고 싶으면은 밀도를 전류로 바꾸고 싶으면 밀도니까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전류 밀도 곱하기 뭡니까? 여기 면적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면적이 없어지면서 Q분의 T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이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구리도선을 생각합시다. 구리도선이 있는데 여기가 단면적을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면은, 제가 I가 흐르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전류 밀도 J는 I 나누기 A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의 전류 밀도는 I 나누기 A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내가 요만한 부분을 흐르고 있는 전류를 따로 계산하고 싶으면은, 요거 이제 델타 A라고 합시다. 빨간 부분을 흐르고 있는 전류 I 프라임은 그냥 전류 밀도 J에다가 델타 A를 곱하면 되는 거죠. 또는 이거는 A분의 I에다가 델타 A를 곱하면 됩니다. 물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균일하다면은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전류가 흐를 테니까. 이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걸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저항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저항 R이라는 것은, 저항 R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래 내가 이만한 전지를 여기다 연결했을 때 얼마만한 전류가 흐르느냐. 그러면은 R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은 R분의 V만큼 흐르고, 이 저항은 뭐의 저항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요 부분의 저항입니다. 요거를 다 통튼 거의 저항입니다. 요거의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항은, 그래서 전선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도대체 이 물질의 특성으로서의 저항은 좀 더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길이만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니까.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의 저항을 이제 resistivity라고 그러고 로라고 씁니다. 자, 로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내가 전위차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듯이, 전류 밀도는 뭐가 있으면 전기장이 있으면은 전류 밀도 J가 생겨납니다. 공간에다 내가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거기에 전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공간에 예를 들어 전하가 쭉 있었는데 내가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전하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류 밀도가 생겨납니다. 자, 그 생겨나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J는 로분의 E만큼 생겨난다고 정의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 어떤 거는 같은 전기장일 때 전류 밀도가 많이 생겨나는 게 있고, 어떤 건 아예 안 생겨나는 것도 있고, 구리 같은 거는, 구리나 금 같은 거는 이게 로가 작아가지고 J가 엄청나게 커지고, 물이나 뭐 이렇게 부도체 같으면은 로가 커가지고 J가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전류 밀도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요거는 이제 물질만 정해지면은 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저런 물질로 전기줄을 만든다면 저항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다시 아까처럼. 자,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게 저기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짜리인 이런 물질을 하나만 이렇게 준비를 합시다. 준비를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내가 전지를 연결했어요. 물론 점으로 되진 않겠죠. 뭐 어떻게 방법을 쓰겠지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연결을 하면은 자, 이때 저항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자, 일단 우선 이걸 봅시다. 여기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적어도 포텐셜이 전위차가 같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전위차가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항.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위차는 V만큼 걸리죠. 전위차가. 자, 전위차가 V만큼 걸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전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서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전기장은 전기장 곱하기 거리를 하면은 포텐셜 차이, 전위차 V가 나오겠죠. 또는 V가 나오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L분의 V가 됩니다. 자, 물질에서는 resistivity rho 때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전류 밀도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물질 사이에 전기장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 밀도 J가 생겨나죠. J라는 것은 rho분의 E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J의 크기는 rho L분의 V라는 걸로 전류 밀도가 생겨납니다. 자, 전류 밀도가 있으면은 밀도니까 전류를 만들어내면 되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 커런트 I라는 것은 전류 밀도를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rho L A V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저 식에서 저 식을 보면은 결국 저 물질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도선 모양으로 준비를 하면은 저기를 흘러가는 전류의 양은 I라는 것은 rho L 분의 A의 V가 되고, 이거를 좀 순수를 약간 뒤집으면 rho L A 이거 분의 V가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죠. R 분의 V라고. 그래서 저 물질의 저항이라는 것은 rho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원래 물질의 resistivity가 크면은 저항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L에 비례하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2배, 3배, 4배. 그 다음에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걸 굵은 도선을 쓰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집에까지 들어오는 전선줄은 굉장히 굵은 줄을 쓰죠. 그게 이제 저항이 작아야만이 에너지 손실이 적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거는 물론 이제 저 모양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모양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모양이 좀 복잡해지면은 적어도 단면적 일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항이 같죠. 단면적을 A라 그러고 길이를 L이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모양이 좀 더 복잡해져 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요거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랬는데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rho 마이너스 rho 제로, rho 제로. 그래서 얼마만큼 변하는지, 온도에 대해서 변하는 양은 알파 T 마이너스 T 제로. 그 T 제로일 때, 어떤 기준 온도일 때 rho 제로였다면은 변하는 비율은 이 온도 변화량에, 변하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결국에는 어떤 물질을 갖다 놓고 내가 저항을 측정을 하면은, 또는 전류를 측정을 하면은 온도를 알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서 물질 중에서 이게 굉장히 큰 거를 잡아야 되겠죠. 작은 거도 있고 큰 거도 있을 텐데, 물질 중에서 이 알파 값이 굉장히 큰 거를 잡으면은 결국에는 온도가 변화하면은 이게 변화하고 로가 변화하고, 그러면 결국 저항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전류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방에다가 있는 방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을 때 전류를 어떤 물질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전지를 연결해가지고 전류를 흐르면서 전류를 측정을 합니다. 전류를 측정하면은 방 온도에 따라서 그 전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서모미터죠. 그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를 가지고 전류를 가지고 우리가 온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지를 연결해 놓으면은 결국엔 전지라는 것이 한 몇 달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원래 이제 전지라는 것이 화학 에너지로 전위차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지로 있던 화학 에너지가 다 소모가 돼 가지고 전지가 죽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그 화학 에너지는 어디로 간 것이냐? 그거를 좀 봅시다. 일단 우선 저항은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R이라고 쓰고 이걸로 V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이제 이 도선은 우리가 이제 저항이 없는 도선이라고 그러죠. 저항이 없는 전선줄을 쓴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I라는 것은 R분의 V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의 포텐셜 위치는 여기는 전위차가 0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위차가 V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전류가 어떤 전하량이, 전류라는 것 때문에 전하가 움직이는 거죠.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전위차 0자리에서 V자리로 이만큼 올라옵니다. 이게 펌프 역할이죠. 사실은 펌프가 물 낮은 데서 물을 높은 데서 올려주듯이 여기도 전위차가 낮은 데서 전위차가 높은 데로 전하 Q를 이만큼 올려줍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 델타 T초 동안 델타 Q라는 것은 I 델타 T라는 전하의 양을, 이만한 전하의 양을 전위차 제로에서 V만큼 올려줍니다. 그럼 그때 하는 일의 양은 전하량을 0에서 V로 옮겨주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에서 해주는 일의 양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델타 W는 얼마를 해주느냐? 그러면 델타 Q에다가 V를 곱한 만큼 일을 해주는 거죠. 이만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지가. 자, 그러면은 이 양은 결국에는 I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거에다가 V가 되고, 그러면은 I 곱하기 V에다가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T초 동안 이만한 일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을 보면은 그러면 단위 시간당 전지가 해주는 일의 양은 이걸 이제 델타 W를 델타 T로 나누면 되죠. 단위 시간당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단위 시간당 해주는 일의 양은 파워라 그러죠. 일률. P라는 것은 I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지가 저만한 일을 하는데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이 저항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날아갑니다. 결국엔 전지가 전하를 옮기면서 해주는 일의 양이 저렇게 IV 곱하기 델타 T로 주어지고, 이만한 일의 양이 여기서 이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률이라는 것은 P는 IV라는 식을 끌어낼 수가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식으로 I를 바꾸면은 R분의 V 제곱이 되고, V를 없애보면은 I 제곱 R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꿔도 저렇게 바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전류가 일정할 때 쓰는 식이고, 이거는 전압이 일정할 때 쓰는 식이고, 사실은 두 개를 필요한 만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암페어 곱하기 델타 V라는 게 볼트죠. 암페어 곱하기 볼트가 되죠. 볼트가 되는데, 암페어라는 건 사실은 쿨롱 퍼 세컨드였어요. 곱하기 1볼트가 됩니다. 이거는 쿨롱 곱하기 1볼트를 하면 줄이 나오죠. 줄 퍼 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이게 줄 퍼 초가 나오죠. 초당 몇 줄의 일을 하느냐. 이거를 와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60와트 전구, 100와트 전구라는 것이 여기 지나가면서 원래 전지가 또는 여기 교류 전원이 얼마만한 일을 해주냐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00와트라는 것은 초당 100줄의 일을 해주게 되고, 그 일이 이제 빛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줄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사실은,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입니다. 원자핵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실제로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전자들이 움직입니다. 전자들이, 내가 전류를 이렇게 I를 이렇게 흐른다고 쓰면은, 이건 I를 이렇게 흐른다고 쓰는 것은 내가 여기 기준점을 잡았을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시간당 R자 플러스 전하가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I를 이렇게, 내가 방향을 이렇게 쓰면 I를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인다면은 전자들은 전류에 흐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자는 전류 방향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참 큰 실수를 한 건데, 저때 처음에 이 전자의 전하를 플러스로 잡아줬으면은 여러 가지로 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전류 방향이 뒤집어지고 하는데, 이게 두 개가 같아졌으면은 참 편했을 텐데,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바꾸기엔 너무 늦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전류의 방향과 실제 움직이는 전자의 방향은 항상 반대라는 거. 이게 지금 전류만 따질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류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나중에 좀 뒤로 가가지고 물리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항상 반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두 개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못 잡아주는 바람에 지금까지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하면은,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하면은, V라는 거에다 R을 연결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전류 I가 흐르는데, I는 R분의 V라고 흐른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저항을 두 개를 연결하면은, R1, R2라고 연결합시다. 저항을 두 개를 연결하면은,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전류 I가 흐르면은 여기도 I가 흘러야 되고, 여기도 I가 흘러야 되고, 여기도 I가 흘러야 되고, 여기도 I가 흘러줘야 됩니다. 모든 지점에서, 왜냐면 어디 전류가 쌓일 수가 없잖아요. 전류 I가 계속 흘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항 R에 대해서 전류 I가 흐르면은,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와 여기에 포텐셜 차이가 델타 V라는 것은 IR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 이쪽 끝과 이쪽 끝에서
왜냐하면 여기 뭐 그건 뻔하죠. 내가 이게 지금 다 도체라고 연결했으니까, 저항이 없는 도체 연결했으니까, 요거 포텐셜 차이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는 V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전부 다 또 0이라야 됩니다. 이거 다 0이라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포텐셜, 전위차가 V만큼 생겨나는 거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그래서 전류가 저항에다가, R인 저항에다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면 포텐셜 차이가 IR만큼 생겨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V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몰라요, 얼마인지. 요건 안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요거는 이제 V 프라임이라고 그럽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V와 V 프라임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전위차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I라는 것은 R1분의 V-V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V 프라임하고 0 사이에 흐르는 전류죠. 또는 I라는 것은 R2분의 V 프라임 마이너스 0 또는 R2분의 V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류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다가 중간에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더 생겨가지고 이쪽에 더 많이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뭐 그런 건 없으니까. 그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R1분의 V-V 프라임은 R2분의 V 프라임이 되고, 자, 그럼 여기 이제 V 프라임을 없애줘야 되겠죠. V 프라임이라는 말은, 여기서 V 프라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R1분의 V라는 것은, 여기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V 프라임이 돼가지고, V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R1분의 1 V가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전압을 간 거고, 전위차를. 자, 그러면 이제 전류는 그냥 V 프라임 나누기 R2로 하면 되죠. 전류 I라는 것은 V 프라임 나누기 R2니까 좀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죠. 저기 어디 있습니까? R2분의 1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R1분의 1 V가 되는 거죠. 식은 꽤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R2분의 1을 끌어냅니다. R2분의 1에다가 여기서 R2분의 1을 끌어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R1분의 R2 플러스 1 분의 R1분의 1 V가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R1을 양쪽 보면 되죠. 그럼 R1 더하기 R2분의 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 이 전체 식을, 이거를 여기다 놓고, 뭐, 어떻게 쭉 흘러가는데, 이거를 하나의 저항으로 보고 싶으면은, R 이퀴벌런트라는 것은, 그럼 내가 여기서 흐르는 전류 I는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I는 R 이퀴벌런트 분의 V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하고 비교를 하면 결국에는 R 이퀴벌런트라는 것은 R1 더하기 R2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두 개의 저항을 더하면은 하나의 저항으로, 더해서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저거만 해도 됩니다. 이거씩 몰라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혹시 까먹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냥 직렬로 연결하면은 두 저항을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병렬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